네, 1번 보겠습니다. 생산 및 서비스 설비 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놀이공원은 공정별 배치가 적절하다. 맞죠? 놀이공원 가보시면 그 기구들별로 이렇게 그냥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별 배치인 거죠. 공정별 배치가 좀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놀이공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이동 거리가 좀 길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 같은 걸 짜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제품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워 이동이 어려울 경우 고정형 배치가 적절하다. 맞죠? 위치 고정형 배치. 제조업의 생산 제품에서 표준화보다는 고객화 정도가 높을수록 공정별 배치가 적절하다. 맞죠?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제품별 배치를 채택하면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과부하가 초래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 제품별 배치를 하면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군요. 공정별 배치가 제품별 배치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효율성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가능한 특징이 있죠. 2번, ABC 재고관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취급 상품의 종류가 다품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 품목인 경우에 이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재고를 관리하는 거죠. A, B, C 품목 중 총 가치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품목군이 A 품목이다. 그렇죠. A, B, C 품목 중 C 품목의 주문 주기가 가장 짧다. C가 이제 주문 주기가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주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A는 이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주자주 주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 품목은 정기 주문 시스템인 P 시스템 주문 모형에 적합하다.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번씩, 기간에 한 번씩 하는 모형이 적합한 거죠. ABC 재고 관리의 목적과 개념상 3개 이상의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서비스업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서비스는 시간 소멸적 특성이 있어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이 제공되지 못하면 그 서비스를 어디다가 그냥 뭐 저장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이 안 되면 소멸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몰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에 오게끔 하는 그 수요 관리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속성들을 혼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순수하게 뭐 무형만 있는 건 거의 없죠. 제품과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는 거죠. 서비스 수요의 성수기와 비수기 주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짧고 격차도 큰 경향이 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주중과 주말 이렇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누는 거죠. 서비스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마다 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상향 평준화하는 게 좋죠. 표준화 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 낮은 대량 서비스로 분류된 도매점의 경우 종업원의 충성도 획득이 중요한 과제다. 이게 틀렸군요. 대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나온 대로 표준화 정도가 높고 자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종업원의 충성도 획득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고객화 정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집약도가 높은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대량 서비스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3번에는 5번이 틀린 거고요. 서비스 매트릭스는 이제 한번 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2010년인가요? 시험에 한 번 더 등장하죠. 그 네 가지 그 분류하는 두 가지 차원하고 네 가지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업종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단일기간 재고 모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단위당 품절 비용, 단위당 재고 비용, 1회 주문 비용 등을 고려해 주문량 결정한다.
이게 틀렸군요. 단일기간 제고 모형은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이제 품절 비용과 그 다음에 재고 잉여 비용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하는 거죠. 조달 기간이 길고 수명 주기가 짧은 상품에 대한 주문량 결정과 호텔의 초과 예약 객실수 결정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호텔도 역시 단일 기간이죠. 뭐 오늘 지나가면 뭐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오늘 뭐 그 자려던 그런 티켓 뭐 이런 것들은 내일은 팔 수가 없으니까요. 단일 기간이죠. 단위당 품절 비용이 증가하면 적정 주문량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품절로 인해서 품절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재고량을 늘려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품절 비용이 아니라 재고 잉여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재고가 이제 남아 돌아서 그 재고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를 줄여야 되겠죠. 수요가 확정적인 경우 수요량만큼 주문한다. 그렇죠. 수요가 확정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신문이 100부가 팔린다. 이렇게 되면 100개만 주문하면 되는 거죠. 수요의 확률 분포를 0에서 100 사이의 연속형 균일 분포로 가정하는 경우 단위당 품절 비용 대 단위당 재고 비용의 비율이 1대1에서 3대1로 증가하면 적정 주문량은 50% 증가된다. 품절 대 재고 비용이 지금 1대1이어서 두 개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품절 비용이 3으로 증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1대1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100개와 200개 사이에서 150개 정도 가운데를 딱 반으로 양분하는 걸 의미하는데 3대1이 되니까 이게 이제 4덩어리로 나눠서 앞에 3덩어리만큼 채우라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50개에서 75개를 주문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정 주문량이 50% 증가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산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셔도 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설명된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은 크게 고객 욕구와 기술 발전으로 분류된다. 맞죠? 동시공학 접근법은 제품의 공학적 설계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관련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팀으로 진행하여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도 맞군요. 여기 틀린 거는 이거죠.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게 이게 틀린 거죠. 설계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제품의 그 생산까지 전부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라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의 용이성은 증가하나 제품의 다양성은 매우 제한적이 되는 단점이 있다. 둘 다 증가하죠. 모듈라를 해놓으면 생산도 용이해지고요. DFM이라는 설계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Design for Manufacturability라고 해서 거기에도 하나 해당이 되고요. 제품의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이 있을 경우 이제 모듈의 조합을 바꾸면 제품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설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C가 틀렸군요. 제품 개발 시 순차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 개발 소요 시간이 길어져서 시장 경쟁이 심한 첨단 기술 제품의 개발에는 적절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뭘 사용하냐면 E의 두 번째 있는 동시공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A와 D가 정답이고요. 소비자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지각과 관련하여 이점이 불분명하고 세분 시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호한 자극이 유리하다. 시장이 이제 처음 생겨나서 이게 세분 시장이 막 소비자의 선호가 아직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선호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모호한 자극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소비자는 지각적 방어에 의해 두려운 자극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두려움 소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게 사실 그렇죠. 두려움 소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게 이제 두려움 소구를 하는 광고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두려움 소구를 하고 그 두려움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2번이 틀렸군요. 보상 모형 컴펜세이터리 룰을 모델을 사용하여 대안 평가를 할 경우에
총 효용 점수가 같다고 해서 두 제품의 실제적인 특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점수만 같을 수가 있고요.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평가 점수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관여도는 제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소비자 학습 이론에서 반복과 인접성을 통한 연상을 이용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은 고전적 조건화이다. 그렇습니다. 7번. 생산 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설명된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총괄 계획은 설비 인력, 투입 부품 등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품 모델들로 구성된 제품군에 대한 생산 계획으로 이 단계에서는 제품 모델별 생산 계획은 도출하지 않는다. 맞군요. 제품 모델별 생산 계획은 주 생산 계획 MPS에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최적 총괄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은 수요 추종 전략, 생산 수준 평준화 전략, 작업 시간 조정 전략을 각각 적용하고 여기에 얻어진 총괄 계획 중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총괄 계획을 도출하는 과정은 이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섞어서 씁니다. 여기에 각각의 대안들을 섞어 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혼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혼합 전략이죠. 그래서 B는 틀린 거고요. 주 생산 계획,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은 총괄 계획보다 계획 기간이 길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괄 계획 세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해해서 디스에그로게이트 해가지고 세우는 게 MPS이기 때문에 총괄 계획보다 계획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자재 소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선 자재의 명세서, 재고 기록철, 총괄 계획이 필요하다. 총괄 계획이 아니라 주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A와 C네요. 8번. 공급 사슬의 채취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번이죠. 1번. 채취 효과 불휘 이펙트란 고객으로부터 소매, 도매, 제조업체, 부품업체의 순으로 사슬의 상류로 가면서 상류가 여기 소매점 쪽이 이제 하류고요. 저쪽에 부품업체 그쪽이 이제 상류입니다. 그래서 상류로 가면서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폭이 증폭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이제 채취 효과죠. 채취 효과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죠. 9번. 품질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게 설명된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선의 폭이 좁을수록 생산자 위험이 높아진다. 맞죠? 폭이 이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은 넓을 때는 불량 예를 들면 이상 공정이다 이런 판정을 받지를 않는데 좁아지면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자 위험이 증가해요. 생산자 위험이란 건 뭐냐면 이제 괜찮은 그런 로트가 아니면 괜찮은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을 확률을 우리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고 소비자 위험은 불량 로트가 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제 외부로 나갈 확률을 우리가 소비자 위험이라고 합니다. A는 맞고요. B. 품질의 집 구축 과정은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고 차이 분석을 하는 작업이다. 아니죠. 품질의 집은 우리가 다른 말로 QFD라고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사양을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거죠. 기대 품질과 지각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고 차이 분석하는 작업은 그것은 우리가 서비스 퀄리티라고 하는 거죠. B가 틀렸고요. 포카덕회는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품질 오류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이제 간단한 방법을 쓰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간단한 방법을 지속적 훈련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을 쓰는 거죠. 서비스 퀄리티는 서비스 기업에서 품질 관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서비스 품질의 여러 가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 각각의 통계적 관리도와 종합 관리도를 구축하는 품질 통제 기법이다. 이건 뭐 아니고요. 그냥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이렇게 맞는 거죠. 품질 비용은 예방, 검사, 내부 실패, 외부 실패로 구성된다. 맞죠? A와 E가 맞군요. 다음 10번. 가나빈과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되는 여러 제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초코맛 시장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메론맛 시장이 당사에 가장 적합한 시장임을 알아냈다. 당사는 이 두세 분 시장을 표적으로 초코바와 메론바를 각각 생산하기로 하고 광고의 초점을
고유의 맛을 지닌 아이스바라는 개념으로 정하여 맛이 다르다는 점으로 소비자에게 소구할 계획이다. 주 가나빈과의 표적시장 선정 전략 과정, 시장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TP군요. 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일단 어린이가 선호하는 그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령이군요. 연령으로 세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초코맛, 청소년이 선호하는 메론맛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추구하는 편익입니다. 추구하는 편익, 베너핏 소트. 그 다음에 두세 분 시장을 둘 다 공략하니까 이게 차별적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고유의 맛을 지닌 속성 포지셔닝에서 정답은 1번이군요. 11번. 제품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제품의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등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수요 예측과 원재료 수급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틀렸죠. 이것은 이제 소비자의 쇼핑 습관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쇼핑에 제품들마다 쇼핑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성을 알아내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죠. 시장 수요 예측과 원재료 수급 전혀 아니죠. 성공한 제품의 상표명이나 그 일부를 다른 제품군이나 추가된 제품에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패밀리 브랜드 스트래티지, 공동상표 전략이라고 한다. 그렇죠. 두 개가 있죠. 라인 익스텐션하고 브랜드 익스텐션 두 가지가 있죠. 유통 경로상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신제품 개발 전략 중에서 선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는 이런 선제 전략이라는 게 뚜렷한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동 정답으로 해준 것인데요. 3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품이랑 상징적 효용, 물리적 효용, 심리적 효용 중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효용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의미한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다죠. 낮은 유통 원가와 대량 노출, 대량 광고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 수단이 되는 제품은 선매품이 아니라 이건 편의품이다. 이렇게 되겠죠. 12번.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 하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생활용품 회사가 자사 제품 기존 소비자의 사용 빈도와 1회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이는 엔소프 매트릭스 중 시장 개발 전략에 해당된다. 기존 소비자한테 쓰는 거니까 이건 이제 시장 침투, 마켓 페네트레이션,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봐야죠. 지각 과정에서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자극 간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변화의 폭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법칙을 지각적 경계의 법칙이라고 한다. 아니고 베버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판매사원, 유통업자 등을 교육훈련시킴으로써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니죠.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은 고위층, 마케팅 의사결정 관련 고위층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에 수반되는 위험에는 차별화 요소에 대한 고객 인지도 하락과 차별화에 지나친 강조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 등이 있다. 맞죠? 4번이 맞고요.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을 분류한 후 각 소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을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한다. 이게 좀 그런데 이건 사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분류한 후에 각 소집단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출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stratified sampling,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집단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층화 표본 추출이고 하나는 군집 표본 추출인데 층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알고 있는 그걸 이제 먼저 stratified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만 군집 표본 추출은 그 모집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단을 구분합니다. 집단.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 대단지 아파트에서 동 이런 거죠. 동. 사람이 아니라 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을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대표적인 SRS라든가 아니면 시스테매틱 샘플링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동이 선택이 되면 그 동에 가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5번의 내용은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군지표본 추출이 아니라 이건 이제 층화표본 추출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13번 제품 가격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형 모델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사용하던 구형 모델을 반환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고 신형 모델을 판매하는 할인 가격을 거래 공제로 한다. 맞죠? 트레이딩 얼라우언스. 주가나전자가 신제품 가격에 신형 컴퓨터의 가격을 업계 최고 가격으로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가격 목표는 품질 선도자 유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맞고요. 가격에 대한 비탄력적인 수요 함수화에서는 초기 고가 전략을 사용하고 탄력적인 수요 함수화에서는 침투 가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죠? 비탄력적이니까 이제 가격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비싸게 받는 게 좋고요. 탄력적이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확 느니까 싸게 하는 침투 가격 전략이 좋은 거죠. 학습 곡선의 효과로 장기적으로 생산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경쟁을 배제하는 데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맞죠? 이게 이제 처음에 학습 곡선 효과가 있으면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미리 가격 낮추기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생산 경험이 쌓이고, 생산 경험이 쌓이면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결국은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원가 경쟁력도 생기는 게 바로 이제 학습 곡선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하는 시장 침투 가격이 효과적인 거죠. 원가 기준 가격 결정 시 기업에서 극단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 기준이 되는 것은 총제조 원가이다. 사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기업이 이제 생존을 해야 되면 총제조 원가보다 더 낮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제품 촉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보다는 인적 판매와 중간상에 대한 촉진에 집중함으로써 유통 경로상의 다음 단계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을 촉진 믹스 전략이라고 한다. 다음 단계 구성원들한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푸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죠. 푸시. 제품 수명 주기상 도입기의 1차 수요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정보 전달형 광고, informative advertising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상기 광고는 좀 후반기에 쓰는 거죠. 후반기, 성숙기 이후에. 판매원의 관리 방법으로 파레토 최적 또는 20대 80 법칙이란 20%의 고객이 구입 금액의 80%를 자사 제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 혹은 파레토 균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20% 고객이 80%를 구입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맞추라는 건 아니죠. 광고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 목표 설정 시에는 매출 목표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적합한 경우가 많다. 맞죠? 4번 맞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정보 전달형 광고, 상기형 광고, 설득형 광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번 쿠폰이나 무료 샘플 같은 판매 촉진 수단은 주로 단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나 비순환적이고 상표 전환자를 유인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이것도 역시 상표 전환자를 꼬시는 데는 적절하게 쓸 수가 있죠. 15번 제품 유통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상의 자질에 관한 문제나 유통 마진의 크기에 관한 문제 등으로 경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목표 불일치에 의한 수직적 갈등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익적 갈등이 있고 수평적인 게 있는데 수익적 갈등은 제조업자나 도매상, 소매상 그런 걸 수익적 갈등이라고 하고 이제 도매상끼리 소매상끼리 갈등을 수평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물적 유통의 목표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품을 적시적소에 최소 비용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선택적 유통 경로 정책, Selective Distribution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노출을 선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품의 명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판매량을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전속적 유통하고 집약적 유통의 중간 정도라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 거죠. 기술 수준이 높은 상품의 유통 경로 길이는 사후 서비스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직거래가 가깝도록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경로 형태 선택 시에 판매원을 통한 직접 판매는 대리상을 이용한 판매에 비하여 매출량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변동비는 비교적 많으나 고정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반대가 되겠죠. 판매원을 이용하면 고정비가 크고요. 변동비가 적게 되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16번.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려는 마케팅 활동은 관계 마케팅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년간 시장 규모가 이 정도인데 이 중에 얼마를 먹느냐 이런 거지만 고객 점유율은 이제 한 사람의 고객이 평생 이 품목에 대해서 사용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내가 이제 몇 퍼센트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에 해당되는 거 맞죠. 서비스를 제품 개념으로 볼 때 서비스는 탐색적, 경험적, 신뢰적 속성 중에 탐색적 속성이 강하다. 아니죠. 경험적 속성이 강한 제품이죠. 경험적 속성.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훈련시키고 동기부여하는 종업원 관리 활동은 서비스 마케팅 활동 중에 내부 마케팅 활동에 속한다. 그렇죠.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기업은 이제 서비스 기업의 종업원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두 명이에요. 외부에 있는 외부 고객이 있고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을 우리가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내부 마케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 퍼포먼스 모형은 서비스의 기대치와 성과치 차이를 측정한다. 서비스 퍼포먼스가 아니고 서비스 퀄리티죠. 서비스는 유형 제품에 비하여 가격 차별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를 통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맞죠? 이 가격 차별화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을 달리 매기는 건데 이게 서비스는 이제 형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가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화를 하기가 더 용이한 거죠. 정답은 A, C, E가 맞군요. 17번.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개인적 권력을 찾으면 되죠. 당연히 D와 E가 되겠군요. D와 E. 18번.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모두 높은 경우이다. 이거 매니지리얼 그리드 이론에 기인한 건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이론이 아니라 행동 이론이라서 1번은 틀렸고요. 내용은 맞습니다만 상황 이론에 해당이 안 되고요. 하우스는 리더십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스타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D가 틀렸습니다. 가장 많이 좀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뒤에 이제 각각에 적합한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상황에서 써야 하는 리더십은 바로 부름과 예튼의 리더 참여 모형이죠. 하우스 모형이 아니죠. 2번도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전제적 리더보다 민주적 리더가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행동적 리더십 스타일이죠. 어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니까 3번도 틀렸고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모형에 의하면 리더 부하 간 관계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부하의 성숙도만 제시를 했죠. 상황 이론으로 상황 요인으로.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피들러는 리더십의 상황 요인으로 과업구조 주기 권력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에 나왔던 리더 부하 간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나마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이거는 한번 볼까요? 이제 국제경영에 관한 건데 요즘에 시험에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쓸 때 뺀 문제인데요. 19번 한번 보죠. 다음 중 독점이나 특수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쟁 상황에서 OEM 수출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상표를 이제 부착을 못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마진율이 낮다. 그렇죠.
자기 상표가 없으니까 이제 남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니까 마진이 낮고요. 정답 한번 볼까요? 시간이 경과해도 자신 상표 이미지를 구축하기 힘들다. 그렇죠. 주문하는 바이어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안 사주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ACD 이게 정답이 되겠군요. 20번.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무평가의 목적은 조직에 필요한 직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혀 아니죠. 직무평가를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직무급, 2번에 보면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 하는 거죠. 2번이 맞죠. 그러니까 2번에서 우리가 직무급 도입을 위한 핵심적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급이 아닌 회사는 사실 직무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직무기술서이다. 인적 요건을 구체적 기술한 거는 직무명세서이죠. 직무명세서에는 KSAO가 기록이 됩니다. knowledge, K knowledge, S는 skill, A는 ability, O는 other characteristics 이런 것들이 기술되고요. 직무기술서에는 뭐가 있냐면 TDR, task, duty, responsibility 이게 이제 기술이 됩니다. 서열법은 직무를 세부 요소로 구분하여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한다. 세부 요소를 구분 안 하고 이제 퉁쳐서 그냥 등수를 매기는 게 바로 서열법이죠. 세부 요소 구분 여기가 틀렸습니다. 사전에 등급이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게 직무를 판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분류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21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 설계를 할 때 작업자의 성장 욕구 고려해야 된다. 맞죠? 직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작업자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과업 중요성이란 조직 내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맞죠. 과업 정체성이란 직무 수행 방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명확하게 정의된 정도를 의미한다. 아니죠. 과업 정체성이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이죠. 직무 충실화의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직무 충실화라는 개념은 그 허즈버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직무 충실화입니다. 그래서 직무 충실화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게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 되겠죠. 22번.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다음 중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요인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 있는데 일단 일관성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금 이제 내부로 귀인해야 되니까 A군이 영어 시험을 못 본 것을 내부 귀인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못 봤다니까 이제 일관성이 높을 때 일관성이 높고 합의성, 특이성은 낮을 때 이게 서로 반대니까요. 합의성, 특이성과 일관성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기업의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 수준은 뭐냐면 종업원들한테 주는 이제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 평균인데 상한선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하한선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이런 게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경쟁사의 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1, 3, 4, 5는 해당이 되는데 2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임금 수준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임금 체계라고 해서 이게 총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이냐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24번.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중 본원적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원 활동을 찾으라는 건데 당연히 1번이겠죠. 1번. 기계 설비, 사무장비, 건물 등의 자산과 원재료, 소모품 등의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획득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 보조 활동이고요. 혹은 지원 활동. 투입 요소를 최종 제품 형태로 만드는 활동. 이건 이제 운영 활동 혹은 생산 활동. 제품을 구매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수집 저장, 물적 유통과 관련된 활동. 이건 이제 물류 산출 활동이고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건 마케팅 활동. 제품의 가치를 유지, 증진시키는 활동. 이건 서비스 활동이 되겠죠. 25번.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대감, 유의성, 수단성 중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면 동기부여 수준은 0이다. 맞죠? 전체 동기부여 수준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음의 값이 가능한 게 이제 유의성과 수단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의 값이 될 수가 있고요. 기대감이란 노력을 했을 때 특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관한 객관적 확률로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다.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주관적 확률이다. 이렇게 돼야죠.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유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을 다른 말로 선택적 복리후생 이렇게 얘기하죠. 선택적 복리후생. 성과급을 도입하면 수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26번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구조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페셔널 뷰로크래시. 이게 이제 맨 밑에 있는 오퍼레이팅 코어에 힘이 실리는 구조죠. 환경이 복잡하고 표준화된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1번이 맞겠죠. 1번. 표준화된 지식과 기술. 의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많은 규칙과 규제가 필요하며 공식화가 매우 높다. 이건 이제 머신 뷰로크래시고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이거는 심플 스트럭처.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동태적 환경에 적합하다. 에더크래시.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건 이제 디비저널 스트럭처가 되겠죠.